많이 모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낭 질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거를 좀 해소시켜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쓸개라고 하죠. 담낭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장기냐면은 복부를 내구역으로 할 때 우상 복부, 그러니까 오른쪽 갈비뼈 밑에 간이 있고 간 바로 밑에 붙어갖고 이렇게 주머니 같이 생겨 있는 그런 그 기관입니다. 요 담관이 그 담낭이 하는 일은 담즙을 간에서 생성을 하면 그 담즙은 사실은 굉장히 약간 묽습니다. 그 담즙을 빨아들여 갖고 담낭 안에서 보관하면서 농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액이 필요할 때 이제 12지장으로 농축된 담즙을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 소화 같은 데 이게 담즙삼이 많이 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거는 여러 동물 중에 담낭이 있는 동물도 있고 없는 동물도 있습니다. 기능적인 데 있어서 극도로 발달한 기관이긴 한데 사실은 몸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은 좀 이렇게 지나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낭이 간 췌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몸에서 그 대사를 작용하는 이 장기 사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담낭의 이제 중요성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담낭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요 담낭이 나가는 이 담즙이 나가는 요 그 관이 간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만나서 이거를 이제 총수담관이라고 부르는데, 총수담관을 이루고 이게 췌장에서 나오는 췌도하고 같이 만나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낭에 문제가 생기고 이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간에서 나오는 담도, 췌장에서 나오는 췌도 이런 쪽에 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낭에는 그럼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질환이 담낭 결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담석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담즙이 농축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담즙이 정상적으로 농축이 되고 잘 보관이 됐다 나가지 못하고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담즙 산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점점 그 안에서 이제 겉에서 이제 굳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결석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담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은 그 담석의 모양이라든지 성분이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질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담석은 크기가 크다, 작다 이런 걸로 갖고 굉장히 내 병이 컸다 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담석이 생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이런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또 성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다양한 다른 질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석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 돼서 이제 담낭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담낭염은 문자 그대로 담낭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담석이 직접적으로 담낭의 벽을 자극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담석이 이쪽 내려가는 담관을 막아서 이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담석이 담낭염을 주로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낭염은 담석이 있으신 분들한테 주로 생기고요. 그게 염증이 급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고, 이 작은 자극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살짝 생겼다 또는 통증이 약간 생겼었으나 좀 지나서 괜찮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만성화가 되면서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굳어지는 그런 만성 담낭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담석이 주로 담낭염의 원인이 되지만은 가끔 무결석 담낭염이라고 그래갖고 담석이 없는데 담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꼭 담석이
없다고 해서 담낭염이 안 생기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담낭염의 뭐 한 90% 이상은 결석, 담석에 의한 원인 때문에 생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이런 그 담석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담낭염 관계되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담낭 용종이 있습니다. 다른 위나 대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뭐 용종이 있어서 내시경으로 그 용종을 뗀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여기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혹같이 용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담낭 용종의 문제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종이 종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제 외부적으로 초음파나 CT로 검사를 해봐서 이 용종이 뭐 암이 될 용종이다 또는 암으로 돼가고 있는 용종이다를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용종은 아니더라도 몇몇 종류의 용종은 자라서 암이 됩니다. 이것은 담석증 못지않게 담낭 수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걸로 이제 담낭암이 있죠. 위암, 뭐 대장암, 간암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담낭에 생기는 암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그 진행성 담낭암이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담낭이 생긴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주변에 이렇게 담낭암이 자라는 동안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주변 장기에 전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많이 하기 전에는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초음파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많이들 시행하시면서 저희가 또 용종이 어떤 식으로 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또 우연히 담석이나 이런 담낭염이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했는데 조기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조기 담낭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옛날보다 담낭암의 예후를 더 좋게 또 발생이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담낭 질환의 이제 진단법으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 또는 CT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음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게 간 쪽의 초음파인데요. 사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피해도 적고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검사인데 이제 가장 큰 약점이 검사하는 사람이 사진을 남겼을 때 그 사람은 잘 알지만 검사 결과를 보는 사람이 이런 해부학적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CT처럼 어느 그 정형화된 쭉 단계로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해부학적인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확대했느냐에 따라서 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게 초음파 여기가 피부 있는 쪽이고 이게 이제 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담낭인데 보시면 여기 까만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근육이라든지 살에 더 가까운 성분은 그보다 좀 간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좀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용종이 이렇게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용종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 이런 사진에서는 또 용종이 아닌 담석 같은 것도 이제 담낭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 우리가 딱 쉽게 짐작하기 어렵게 똑같지가 않고 그런 것들이 초음파의 문제점인데 어쨌든 가장 간편하게 담낭 안에 있는 상태를 갖다 진단하는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C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건 CT 안에 이 담낭암이 생긴 것을 나타내는 소견인데요. 이제 여기에 간이 이렇게 보이고 간에 이렇게 밑에 있는 담낭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담낭암으로 밝혀진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담낭염이라든지 또는 담낭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이제 초음파 검사고 보다 해부학적인 모양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아는 데에는 이런 CT 검사가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 검사로는 담낭 질환에 대한 그 진단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이제 줄여서 저희가 담석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담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이걸 돌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돌 이런 거하고 다르고요. 사실은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어떤 돌 같은 이런 성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으면 더 노랗고 이렇게 좀 매끈한 모양을 갖고 있고, 다른 성분들이 많고 담주스산 성분이 많으면은 더 갈색 또는 시커먼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몸에서 어떤 성분이 많으냐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낭에서 왜 이런 담석이 생기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담즙 성분의 불균형이나 담낭 운동의 뭐 어떤 이상 같은 것들이 담즙이 농축된 상태로 잘 유지되지를 못하고 결석을 이루고 이제 그 돌같이 이렇게 잔뜩 커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의 모양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담낭염을 유발하는 예후라든지 뭐 담낭의 어떤 그 문제점을 그 돌 갖고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석이 크면은 국소적으로 담낭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일이 많을 수 있고요. 담석이 작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담관을 통과해서 좁은 부분에 걸려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 담석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담석은 담석증과 담낭염의 원인이 되고 만성형 담낭벽의 자극이 담낭암의 원인으로도 의심되지만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모든 암이 왜 생기는지 잘 모르고 뭐 다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고 뭐 국소적인 뭐 균형에 뭐 무슨 문제, 음식의 문제 여러 가지 되지만 어쨌든 담낭암이 생기는 메커니즘에도 확실하게 이런 자극 같은 것들이 암세포가 생기고 커지는 데 있어서 어느 작용을 할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한쪽에서 굉장히 그 담석 치료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담석이 담낭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너무 강조하고 사실 겁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담석이 담낭암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그렇게 이제 짐작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석이 그러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00년도 초에 이제 조사한 건데, 그때보다도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진단율, 저희가 대개 이런 담낭 담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근거는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군에서 검사를 해보거나 또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전체 인구별로 나누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제 한 20년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유병률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1.4%, 여자 1.2%,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담석이 이제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담석을 갖고 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게 삶에서 늘기 때문에 이제 70세 이상이 되면은 한 10%, 한 10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인구에 대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모든 대표군을 뽑아서 조사를 해서 담석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담석의 그 발견이 아마 되고 있고, 최근 들어 건강검진이 이제 더 많이 보편화되고 이제 60, 70세가 넘으시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복부 초음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 발생률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결석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담석에 대한 그 치료를 사실은 크게 이 복강경 수술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됩니다. 복강경 수술이라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복강경 수술 이전에는 이제 개복술이라고 해서 배를 그 우상복부 쪽에 간 밑에 한 손바닥 길이만큼 절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절개한
쪽으로 이제 다 피부를 열고 뱃속에 들어가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였습니다. 똑같은 담낭 절제술이지만은 복강경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오픈 콜레스텍토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개방 담낭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을 썼었죠. 그 수술을 할 때는 뭐 그 수술 부위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흉터도 커지고 그 다음에 수술 전후에 그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유병들도 커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개복술 시대에는 반복적인 담석증이 생겼을 때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수술을 안 하고 뭐 담즙 배출을 촉진하는 그런 잘 아시는 이제 우루사 같은 약을 통해서 담즙 배출을 좀 활성화시키면은 담석이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용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복강경을 조기에 시행하는 시대가 오면서 우루사라는 약은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비타민 C 뭐 이런 걸 조금 집어넣은 다음에 뭐 간 영양제로 이제 뭐 탈바꿈을 해갖고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르소디 콜리게시드, 우루사라는 뭐 UDCC라고 부르는 그 약의 원래 기원은 이런 담즙을 배출시키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담석 때문에 생기는 반복적 통증을 우리가 담석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담석증이 생기고 회복된 사람 상태에서 수술을 권하거나 수술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런 촉진제를 쓰면서 또 관찰하고 이것이 뭐 몇 번 이상 발생하면 그때 가서 수술을 권하고 뭐 수술을 하고 그게 그 다음에 괜찮고 그냥 유지가 되면은 뭐 그런 대로 그냥 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권했습니다. 이제 급성 담낭염은 그때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중요 적응증이 되는데 일단 항생제 같은 것들을 쓰고 해서 열 떨어지고 염증이 좀 가라앉아서 급성 담낭염이 좀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좀 보고 그때 기준으로는 옛날에는 그래서 뭐 3번, 4번씩 급성 담낭염이 생기면은 그거는 담낭 절제를 권하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증상이 없는 담낭결석이나 만성 담낭염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과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엔 당연히 이거를 수술하자고 하면은 외과 의사가 욕먹는 일이었었고요. 담낭이 괴사될 정도로 염증이 심하거나 또는 암이 의심된다고 할 때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했습니다. 즉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좀 버텨본 게 그 당시에 미덕이었다 그러면은 복강경 수술이 나오고 난 시대부터는 증상이 있는 모든 담낭결석은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 때 조기에 그 수술을 하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담낭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종이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수술을 권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증상이 없는 담석이나 만성 담낭염도 점차 수술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성 담낭염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진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여드린 초음파 같은 데서 보면은 보통 그 담낭벽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까 간하고 담낭을 이렇게 보셨을 때 그 안에 그냥 까만색으로 물주머니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만성 담낭염이 되면은 벽에 이제 이 두꺼워지면서 섬유질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 초음파나 CT로 봤을 때 이제 허옇게 줄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담낭이 이렇게 하얀 줄이 생기면서 경계가 생겼다 그런 거는 만성 담낭염이 있는 걸로 보고 만성 담낭염은 사실은 임상적으로 그렇게 큰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50, 60대 넘으시면서 소화불량이 늘 있고 밥을 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그래서 많이 못 먹고 그래서 계속 명치 끝이 아프고 그런 것 같아서 내시경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내시경에서 뭐 위험이 있다고 그랬다가 없다고 그랬다가 또 뭐 한참 위험을 치료하고 나면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좀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생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제가 생각하냐면은 만성 담낭염이 되면은
고무풍선에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으면은 찰랑찰랑하고 잘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낭이 담즙을 소화할 때 배출을 해야 되는데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담즙을 배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주변에 신경이나 이쪽 자극을 해서 통증까지는 아니지만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은 명치 끝에부터 우상복부 쪽으로 배가 거북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담낭염이 별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많이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의외로 만성 담낭염이 소화불량 또는 늘 내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급성 담낭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급성 담낭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오른쪽 상복부, 우상복부라고 하는 이 복부 쪽에서 명치까지 이르는 쪽에 통증이 생기고 이게 방사통이라고 그래갖고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등 쪽까지도 이렇게 퍼져나올 정도의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극받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당장 이제 담낭이 있는 위치인 그 우상복부, 복부 쪽에 통증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 뒤쪽으로, 간 뒤쪽으로 뻗치면서 등까지 그렇게 아플 수 있고, 급성 담낭염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복부 통증과 그 다음에 발열, 그 열이 나거나 감염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급성 염증이 생기면서 몸에서는 이제 염증 반응이 여러 가지 검사상 백혈구 수치도 늘어나고 염증에 관련되는 그런 인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몸에서는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의심이 되면은 초음파나 CT 같은 이 영상 소견하고 뭐 여러 가지 염증 수치가 상승했는지 발열 등이 있는지 등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사실은 초음파나 CT상 굉장히 급성 담낭염은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급성 담낭염이 생길 수는 위험 인자로는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 뭐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뭐 또 여기 남성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상대적 위험성이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생존 연령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건강하신 80, 90대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담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통계적인 이 수치가 점점 증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급성 담낭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더 이제 누적된 기회이기 때문에 더 높을 수 있는데 갑자기 급성 담낭염이 그 농양을 그 유발할 정도의 심한 염증으로 갑자기 발전을 하면은 굉장히 위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심심치 않게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급성 담낭염이 거의 농양까지 이르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뭐 이제 그게 이제 빨리 발견되지 못하거나 또는 치료가 늦어지면은 뭐 잘못하면은 폐혈증으로 사망하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당뇨니 고혈압이니 이런 그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몸에 지니고 있는 만성적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또는 이런 증상이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 치료가 늦을 경우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 말고 당장 담낭에 농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급한 상태가 되면은 경피적 담낭 배액술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PT, GBD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관을 밖에서 이렇게 넣는 건데 요새 이제 그 간을 통해서 간에 붙어 있는 쪽으로 해서 담낭 안쪽으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담낭 안에 들어있는 농을 빼내는 거죠. 농이 거기서 그 배액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균들을 배양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그 균들이 계속 혈액을 통해서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생긴 농을 배액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간으로 해갖고 배액을 할 수도 있고 담도로 해서 또는 그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배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농은 대개
담낭과 담도 사이에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미 폐쇄가 돼서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급할 경우에는 담낭을 뚫어서 관으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굉장히 고령의 건강 상태가 나쁘신 환자분들이 아주 고열과 뭐 이런 폐혈증 증상으로 왔는데 봤더니 담낭에 거의 농양이 생겼다. 뭐 그냥 염증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농이 가득 찰 정도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전신폐혈증 등이 심하고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또는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피적 담낭 배액술로 일단 배액을 시켜놓고 폐혈증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담낭을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에서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배액을 한다고 해서 이 담낭이 다시 기능을 하거나 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담석에 대한 치료도 그렇고 담낭에 들어있는 돌만 끄집어내면 안 되냐 그런 치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담석증에 대한 치료든 어떤 치료든 담낭에 대한 치료는 담낭 전체를 다 제거하는 치료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수술적 어려움 때문에 일부만 제거한다든지 하는 치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어려울 때 일어나는 일이고 담낭에 대한 기본 모든 치료는 다 담낭을 다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옛날에는 담낭 농양이 짐작되는 환자분들이 뭐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응급실로 온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경피적 담낭 배액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액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복강경 담낭 절제까지 이루고 하면은 그만큼 치료 단계가 오래 걸리고 회복이 늦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아주 심하고 전신적인 염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항생제 쓰고 하면서 바로 응급으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 사실은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담석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담석증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염증이 생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담석이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담낭에서 담도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좁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담도에서 이 십이지장으로 나가는 체도랑 합쳐갖고 나가는 이 부분도 또 좁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건 내려가지만은 역류가 돼서 균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관략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좁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작은 돌 같은 것들이 딱 걸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복부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복부 통증이 심하지만은 전신적으로 담낭염 같은 발열이라든지 또는 다른 염증 수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더 많이 지속되면은 담낭염까지 발전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 이것들이 염증을 조금씩 유발하기 때문에 만성 담낭염까지 가지만 이게 운 좋게 그러고 있다 빠져나가면은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서 아주 배가 뭐 떼고 구를 정도로 아팠다가 그게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거짓말 같이 안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담석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역시 이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통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거북한 정도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 만성 담낭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물론 이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막고 있으면은 이게 급성 담낭염이나 뭐 담낭 농양 같은 것들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수담관 여기를 막으면은 이제 황달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체도까지 막으면 이제 췌장염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담석증이 생기는 원인을 안다고 해도 되게 그냥 관찰하고 또는 환자분 자신도 지금은 괜찮으니까 난 수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담석증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작은 돌 같은 것들 계속 생겨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담낭 절제를 하는 거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총담관 요 관에 돌이 막으면서 황달인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간내에 있는 담도에 담석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간내에 물론 담석이 생기는 병이 있는 분들은 담낭에 그 담석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해서 간내 담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위험성이 더 높은 건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이건 별도의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내 담석 때문에는 뭐 간 쪽에도 문제가 갈 수 있지만 이제 담도 쪽도 맞고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대개는 이렇게 여기 큰 거 같으면 여기 막지만은 더
가는 작은 거는 더 내려와서 이런 밑에 쪽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담석증이 있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조기에 담낭 절제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논리 중에 하나인데 전체의 많게는 한 4분의 1 가까이는 언젠가는 이런 담낭 결석 갖고 있을 경우에 총수당간 결석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치료도 복잡해지고 입원 기간도 많아지고 또 위험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오래된 담석에 대해서도 수술을 적응증을 확대해야 될 논리적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낭 결석이 담관으로 내려오기 전에 담낭을 절제하는 게 치료를 보다 간단하게 만드는 요소고, 담석이 생겼던 담낭은 궁극적으로 만성이든 급성이든 담낭염이 되고 기능을 못하고 있거나 기능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이제 대개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담낭에 대한 치료하고 담도에 대한 치료를 다 해야 되는데, 담도 내시경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도 내시경인데 이제 여기에 이 담관 안에 이렇게 돌이 있는 거를 그 안쪽에 내시경으로 보면서 지금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 내과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건데, 담도 내시경으로 담관에 있는 결석을 제거한 직후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담석 때문에 황달이 생긴다든지 간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더 급한 교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담낭을 절제를 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끝내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문제를 따지자면은 담낭이 담석을 제공하는 원인인데, 담관을 먼저 치료를 하고 담석에 대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그 사이에 또 돌이 내려오면서 담도를 막을 수 있는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담도 내시경을 하자마자 바로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한다든지 저희가 다음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인터벌 사이에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렇게 해갖고 1번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담도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담석증이 재발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담도 내시경을 다시 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강경 수술에 의해서 담낭 절제를 하고 담도를 복강경으로 개방을 해서 돌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꼬매지 않고 거기다가 담관을 삽입해서 배 쪽으로 꺼내놨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찮으면은 그 담관을 제거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담도 내시경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건 이제 외부적으로 담관을 갖다가 피부에다가 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엔 초기엔 좀 많이 시행했었지만 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거꾸로 복강경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담도 내시경에 의한 담도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사이에 환자분이 내시경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담관에 결석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이 해소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마취나 수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3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주로 1번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관 용종은 뭐 종류가 콜레스테롤 용종도 있고 염증성 용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근종, 선종 이런 것들인데 주로 콜레스테롤 선종이나 염증성 용종은 담관 염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는 있지만은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담관 용종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폴리프고요. 사실은 몸에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지 고지혈증 있고 이런 분들한테서 그 콜레스테롤 폴립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종에서 암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이런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라고 하는 선근종, 이거는 비호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아데노마로스 이거는 다른 그 용종 같이 뾰족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그 담낭벽의 비호 형태로 나타나는 선근종의 문제는 뭐냐면은 담낭암이 발전하고 커지는 사이에도 이렇게 벽이 두꺼워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 소견이나 이런 걸로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초기에는 젊은 나이에게 보였다 그러면은 그냥 선근종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계속해서 커지거나 할 경우에는 암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럴 경우에 이제 조기에 제거하기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선종은 암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런 선종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이 대개 1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용종을 뭐 진료하는 권고안 같은 거를 이제 누가 만들어 놓은 걸 했는데, 보통 우리가 1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1cm를 넘어서면 다 그게 암이 되거나 또는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0.9cm는 어떠냐 하면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대개 1cm, 10mm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는 향후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용종의 그 선종 위쪽으로 암세포로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크기 변화가 뭐 심하다든지 나이가 많은 다음에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용종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종이 주로 문제가 되고, 다른 그 콜레스테롤 스톤이나 콜레스테롤 폴립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사진상으로는 이게 콜레스테롤 폴립인지 아니면 아데노마 선종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용종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것이 1cm 이상 발견되면 수술을 권하고, 그 다음에 담석 유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악성의 가능성 문제보다도 사진상 담석이 용종이랑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용종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는 거를 아무리 젊으신 분들이라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이 있을 때 증상이 있는 경우는 뭐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될 이유가 되고, 없는 경우에도 크기가 뭐 10cm가 넘어서면 절제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6에서 10mm, 5mm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용종이 뭐 10mm 이하일 경우에 그러면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초음파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개는 10mm 이하인 용종이 발견되고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검사를 해봐서 사이즈가 별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대개 그냥 그걸 다시 수술을 권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담낭 절제술에 대한 뭐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는데, 뭐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모 한의원 선생님이 이제 올린 겁니다. 후유증이면은 담낭 절제 해갖고, 뭐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거는 담낭을 절제하지 말고 한약을 먹어서 어떻게든지 뭐 살려서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피려고 하는데, 일단 만성 또는 급성 담낭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변화된 담낭은 그 다음에 회복이 돼갖고 정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틀렸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담낭이 없으면은 소화불량이 된다. 그래서 쭉 이렇게 뭐 담낭이 원래 하는 일이 온데 이게 없으면은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담낭염으로 치료를 받은, 담낭염이 생긴 이런 담낭은,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될 담낭은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만성 소화불량 등의 문제만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거를 안 하고 놔뒀다고 해서 걔가 소화에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제 폴립 같은 경우에는 담낭 절제를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절제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기름진 식사를 많이 안 하고 야채랑 많이 섞어 먹고 이럴 경우에 담낭의 역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립을 제거하고 이런 분들도 다 무슨 서양같이 뭐 기름진 거를 많이 먹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즙의 문제, 담석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썼는데, 뭐 담석을 제거했는데도 담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는 뭐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또 무슨 간내 담석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담석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췌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에 생기는 담석과 간내 담석은 생기는 메커니즘이 다르고 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담낭 결석이 있다고 해서 간내 담석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담석이 없어진다고 간내 담석의 발생이 줄어든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담석을 억지로 있는 거를 담낭을 통해서 제거를 했다고 해서 뭐 간에 담석이 더 생기고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는 본인의
그 상상력과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하려는 근거도 없는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제 복강경 수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개복술에 비해서 구멍을 4개 정도 뚫어서 이제 카메라와 여기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요. 뭐 과거 개복 수술에 비해서 뭐 흉터가 거의 없고 수술과 관련된 수술 후 유착 등의 합병률도 옛날 수술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이 나고 나서 담석증 등 담낭 질환에 대한 수술 적응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돼서 반복적 담석증이라든지 근만성 담낭염, 2cm 이상의 담낭염들은 다 지금은 1차적인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4군데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4군데 이제 흉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배꼽은 원래 있었던 흉터이기 때문에 배꼽에만 뚫어서 성공을 하고 배꼽을 통해서 있는 여러 카메라 관을 다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를 단일공 수술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가장 큰 장점은 배에 흉터가 생기지 않는 거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통적 그 사공법에 비해서 수술하는 의사가 외과 의사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염증이 심하지 않은 담낭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염증이 심하고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후유증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쪽으로만 다 들어가니까 이게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꺾일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것들이 생겨서 기구들 사이에 서로 부딪히고 하는 이걸 파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점점 젊은 나이에 몸에 흉이 지느냐 안 지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단일공 수술법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로봇 수술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보셨지만은 이제 다빈치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사라는 데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개발된 이유는 군대에서 뭐 예를 들어 이라크 같은 데서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파견을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콘솔 박스라고 그러는데 이 지휘하는 데는 미국 본토에 놓고 그다음에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이 기구를 환자한테 한 다음에 거기서 설치를 해놓으면은 수술을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로 처음에 군사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통신으로 연결되는데 수술하다 중간에 통신의 교란이 온다든지 통신이 끊어지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통신적인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원격 수술에 대한 거는 이제 중단이 됐고요. 개발해 놓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방 안에서 요걸 이제 콘솔 박스라고 되어 있는 이걸 다 그냥 다 안에 집어넣고 수술장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걸 가상현실 같은 이런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담낭 수술에서 이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2-3개의 관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교한 움직임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관절을 꺾었어도 그거는 기계적인 거는 원활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2-3개의 관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움직임이 있고 도달하기 힘든 위치에 대해서 관절이 꺾여 있고 카메라도 꺾여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수술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립선 수술 같은 위쪽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 이런 수술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도달하기 힘든 위치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단일공 수술에서 수술자의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담낭 질환 환자의 최고의 수술적 환경 및 결과를 도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관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60도에 꺾일 수 있는 것 관절이 있어갖고 최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담낭 절제술에 있어서도 또는 다른 수술도 비슷한데 실비보험 같은 게 있으셔서 다 실비 보증이 되시는 분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좀 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로봇 담낭 절제 수술을 원하시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기 이제 저희 병원 지하 1층에 지하철 입구 쪽에 로봇 수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나 외과 외를 통해서 이제 담낭 절제술이 결정이 되면은 복강경 수술할지 로봇 수술할지 같은 것들을 같이 결정을 하셔서 로봇 수술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비용 절제
예약 같은 것들을 이제 로봇 수술 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도 계시지만 윤계선 선임 간호사께서 이 주로 상담과 어레인지를 다 하고 계시고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낭암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담낭암이 뭐 담낭의 악성 종양인데 위장관에 발병하는 암의 3~4% 정도로 발병률은 낮지만 다른 뭐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 않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추이가 14년에 보시면은 담낭암의 숫자가 5,500, 위암이 29,000인데 담낭암 숫자가 5,500이죠. 그러면은 위암의 발생의 6분의 1 이나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담낭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최근 담낭암이 숫자가 증가하고 예후가 개선된 이유는 건강검진과 복부 초음파 등에 의해서 조기 담낭암이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용종에 대해서 조기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용종에 이미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이제 암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담석증에 대해서 수술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조기 담낭암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담낭암의 숫자가 늘고 예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 담낭암이 의심될 때 폴립이든 또는 사진상 이렇게 될 때는 우선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을 시행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띄어낸 이제 담낭을 냉동결절 조직 병리 검사를 바로 현장에서 시행합니다. 환자분은 계속 마취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이 암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T1, T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T2 요 근육층까지 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담낭 절제로 수술이 끝나는 거고, 근육층을 넘어서 있는 암이라고 판정되면은 근본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담낭에 붙어 있던 간을 요 간을 한 2cm 정도 크기로 도려내고요. 그 다음에 담도에 있는 주변 림프절들을 확청하는 이런 수술을 우리가 근본 담낭 절제술이라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국대학병원에서 이제 담석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석 환자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환자 중심의 편리한 진료를 제공하고 소화기내과 외과의 원스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화기내과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수술하는 거 외에 이제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이제 로봇 단일공 담낭 절제술이나 다른 단일공 담낭 절제술 같은 이런 그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과, 그 다음에 이제 무통 수술, 금식 기간 최소화, 유착 방지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 수술 후 조기 회복 시스템을 시행하고 유착 방지제를 루틴으로 써갖고 유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의학적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꼬매기 때문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실밥을 뽑으러 오실 일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퇴원 과정이나 입퇴원 과정에 복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소화기내과 외래를 방문한 다음에 또 외과에 가서 스케줄 잡고 이런 거 없이 바로 거의 원스톱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스케줄을 다 잡고 외과 외래를 또 보고 하는 거로 저희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수단간 결석으로 이제 담도 내시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과 치료 후 최단 기간 수술까지 다 환자분 편의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중에 일정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토요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입원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수술하고 뭐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퇴원해서 이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에는 이제 환자가 원하실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수술 후 다음 날쯤 퇴원하는데 좀 더 조기에 퇴원을 하고 미국식으로 수술 당일날 입퇴원도 가능한 시스템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대부분 수술 당일날 수술하고 퇴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활발히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진말을 드리면 이제 담석증, 근만성 담낭염, 담낭 용종 등에 대해서는 복강경 수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기 수술이 권장된다는 거 하고, 기능하지 않는 담낭의 제거는 담낭 기능 부전 증상이 생기지 않으며, 기능하는 담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식습관에 의하면 담낭의 부재가 그렇게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단일공 로봇 수술 등의 등장으로 흉터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게 담낭 절제 수술이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조기 담낭암의 증가는 전체 담낭암 예후를 향상시키고 건강검진 보표나 초음파의 보급 등은 향후 담낭암이 조기에 치료되는 비율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낭암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조기에 담낭 절제를 하고 나면은 적어도 담낭암이 생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건국대학병원 담석 클리닉에서는 담석 용종 환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술적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